다시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한 주의 시작이죠. 1월 24일 월요일. 오늘도 활기차게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하나, 둘, 셋, 뜨거! 시사특공대. 참 민감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민감한 단어. 병력 면제가 대표적이죠. 병력 면제란 말 딱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무슨 이렇게 막 힘 꽤나 쓴다는 사람들, 돈 꽤나 있다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군 면제시켜주는 거, 혹은 뭐 연예인 관련해서 또는 스포츠 스타 관련해가지고 또 이 병력 면제 관한 어떤 논란들,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만 오늘 제가 할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주말 사이에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던 흐뭇한 뉴스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건호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도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교통사고로 어릴 때 어머니를 잃고 그리고 할머니하고 이별하고 이 20세 청년이 혼자서 중학교 다니는 동생을 먹여 살리고 있었는데 이제 영장이 딱 나온 거죠. 어떻게 하필 또 그 연락은 안 되지만 아버지가 살아있는 터라 군 면제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서승환 변호사라는 또 분이 선뜻 나서서 병무청과 연락을 해서 법률적인 부분을 도와준 덕에 병무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사정은 면제 사유인 것 같습니다 하고 이 청년의 군 병력을 면제해줬습니다. 현재 이 청년은 공사시험을 준비하고 동생도 지금 지역 외고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이 용감한 형제들 같은 이라고 흐뭇한 뉴스입니다. 그래요. 이 군 면제라는 것이 아무렇게나 막 여기저기서만 이렇게 있어도 안 되지만은 꼭 필요한 이런 사정들을 또 잘 헤아려서 이렇게 용기를 주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So cool, sister. 용감한 형제 작사작곡이었습니다. 이 기사 보신 분들이 많구나. 그리고 제가 몰랐던 이야기들도 있네요. 우리 그 요리 연구가시죠. 방송도 많이 하시는 빅마마님도 지금 6306대원의 제보에 따르면 빅마마님께서도 그 형제들한테 김치를 해주고 그런 사연이 있었다라고. 우리 6306대원도 그 형 또 동생 보고 너무 기특하고 가슴이 뭉클해졌다라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한 주 시작입니다. 우리 좋은 것만 생각합시다. 일단 여러분들 보고 계신 주식창은 덮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그래도 좀 영양가 있는 일은 저 시사특공대를 듣는 일이에요. 잠시 우리 정성근 기자부터 시작해서 뉴스들 간추려주고 말이야. 어떤 이슈 또 대선판도 읽어드리고 말이야. 혹시 또 알아요? 돈 되는 소식이 전해질지? 뭐 이를테면 이런 거 있잖아요. 12시에 만나는 시사테인먼트 이재익의 시사특공대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샵 버튼 누르시고요. 1035번입니다. 샵 1035로 50원, 100원 문자 보낼 수 있고 고릴라 유튜브로는 무료로 댓글 마음대로 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뭐 그 이리저리 사람들이 많이 그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놀라고 있는데 도화진 대원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우리 도화진 대원. 제 주식은 이제 반토막. 중1 아들은 인터넷 강의 들으라고 방에 들어놨더니 게임 산매경, 그리고 지금 저희 집주인은 본인이 저희 집에 들어온다고 집 비워달라고 문자가 왔네요. 자, 모두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라고. 총체적 난국이라고. 화진 씨, 오늘 그래도 제가 처음으로 좋은 일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체적 난국을 맞이한 도화진 대원에게 카피카파. 자, 감독님. 월요일이에요. 우리 힘차게 시작합시다. 우리 도화진 대원에게 카피카파. 이거지. 정상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뉴스가 많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이제 뭐 7,000명대, 완전히 이런 말 쓰면 안 되지만 안착한 것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513명이 나왔습니다.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비슷한 수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사흘 연속 7,000명대 확진자고요. 그리고 월요일에 발표된 확진자 수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수이기도 합니다. 네.
지난주에 비해서는 3,600명 이상 많고요. 이 추세라면 이번 주 수요일 10,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가 이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됐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오미크론 국내 검출률이 50.3%를 기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5,962명으로 그 전주에 비해서 50%나 늘었습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 수는 계속 낮아지는 추세인데요. 오늘 발표된 위중증 환자 수는 418명으로 연일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전체 확진자 수 규모에 2, 3주 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확진자가 낮아지는 추세에서 위중증 환자 수가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는 확진자가 폭증한 상황이어서 다음 주부터의 수치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 말하는 후행 지표라는 거죠. 네, 나중에 그렇습니다. 따라가는. 한편 방역당국은 예정대로 26일부터 광주, 전남 등 4개 지역에서 방역 체계를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이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서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7일로 단축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 마스크를 잘 쓰고 있었다면 격리에서 제외하는 등의 격리 방식 추가 개편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오미크론이 이 기존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배에서 4배 정도 높지만 그 위중증률은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확진자 수 자체보다는 중증 환자의 의료 역량을 집중하는 형태로 이 방역 정책이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전문가들이 모두 경고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큰 폭으로 늘 수 있다. 그 말은 너무 공포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겠죠. 네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정치권 뉴스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이 경기 용인시 포은아트홀에서 경기도 관련 공약을 발표하기 전에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큰절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이 앞으로 더 잘하겠다, 잘할 뿐 아니라 본인들이 많이 부족했다는 사과, 그리고 마침 신년이라는 점에서 세배를 겸해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정치로 보답드리겠다는 각오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경기도 공약 발표를 통해서 현재 추진 중인 광역 급행철도 신규 노선을 추가하고 서울 지하철을 연장하는 한편 경부고속도로 경기도 구간의 지하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그룹으로 꼽히는 이른바 7인회 구성원들은 오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7인회는 오랜 기간 이재명 후보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인사들로 정성호, 김영진, 김병욱, 임종성, 문진석, 김남국 의원과 이규민 전 의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오늘 대북, 외교, 국방 분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북한과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축소한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등을 통해서 북한인권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 병사 월급 200만 원 등 군 복무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또 이른바 59초 쇼츠 공약을 통해서 이 택시의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로 불리는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겠다라고 했고요. 이 반려견과 마찬가지로 반려묘에 대한 의무 등록제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흔히 이제 가족 리스크라고 하죠.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다 갖고 있는데 네. 그로부터 좀 자유로운 안철수 후보는 딸이 미국에서 학자로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 왔나 봐요?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어제 미국에서 귀국한 딸 안설이 박사를 인천공항에서 마중했습니다. 원래 이날 오후에 예정돼 있었던 부산 일정을 조정하기까지 했고요. 항공편을 이용해서 서울로 왔고 인천공항에서 이 배우자 김미경 서울대 교수와 손을 잡고 안설이 박사를 공개적으로 기다렸습니다. 미국 UC 샌디에이고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뒤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안설이 박사는 지난달 이 소속 연구팀이 발표한 오미크론 전염성 연구 결과물이 뉴욕타임즈에 실리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안설이 박사는 안철수 후보 유세에 나선 바는 있습니다만 이번 대선에는 코로나19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개 군중 유세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등을 이용한 이 다양한 방식의 유세에는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자식이고를 떠나서 이분 자체가 굉장히 인류의 보탬이 되는 연구를 하는 학자시더라고요. 네, 상당히 그 연구 결과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부럽습니다. 이런 좋은 자식을 둬가지고 자랑할 만한 자식을 둔 건 되게 좋은 일이죠. 이 광주 화정의 아이파크 여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뭐 이 낮에만 작업하는 거 가지고 안 돼가지고 24시간 이 구조 작업을 하려는 것 같아요. 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사고 수습본부는 가장 큰 난관이었던 크레인 철거를 어제 어느 정도 마치고 오늘부터는 남은 실종자를 찾는 수색 작업을 24시간 지속 체계로 전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크레인이 모두 철거되진 않았고요. 이 상단부 조종실은 일단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1일 이 타워 크레인 해체 착수 당시 중단됐다가 이 재개된 수색은 붕괴가 멈춘 22층에서 이 콘크리트 덩어리를 깨고 이 잔해를 걷어들이는 작업을 중심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층은 26층, 27층, 28층과 함께 이 다수의 인명 구조견이 거듭 이상 반응을 보인 지점입니다. 다만 이게 위에서 아래로 와르르 무너지는 형태였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이 잔해를 치우기가 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닌데요. 겹겹이 쌓여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중장비가 올라가야 하는데, 네, 어쨌든 지금 안전 관련돼서 조치를 취하고 계속해서 이제 수색을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라고들 하더라고요. 지금 기자님 말씀대로 중장비가 올라가야 그 잔해를 치우는데 건물이 워낙 약한 상태니까 중장비를 그 위에다 올려놓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굉장히 좀 고민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저러지도 못하고. 자, 그 다음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벌목 작업 중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서 이 노동자 사망 사고를 유발한 공사장의 현장 소장이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전주지법은 오늘 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0살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채 법정 구속했습니다. 아울러 벌목공인 56살 남성도 1심이 정한 금고 6개월이 유지돼서 현장 소장과 함께 수감이 됐습니다. 이들은 2020년 5월 전북 임실의 한 학교에서 급식차 진입로를 개설하던 작업 중에 이 벌목을 하다가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고인은 쓰러지는 8m 높이의 은행나무에 머리를 맞아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둔 바 있습니다. 당시 이들은 벌목 작업장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해서 타인의 출입을 막거나 이 다른 노동자를 대피시키는 등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 소장은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다라면서 본인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사건 사고 볼 텐데 주말에 이 오랜만에 스키장 갔던 분들 굉장히 놀랄만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 오후 3시쯤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베어스타운이라는 스키장에서 정상을 향해 올라가던 리프트가 갑자기 멈추더니 역주행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많은 탑승객들은 리프트에서 스스로 뛰어내리거나 네. 100여 명은 2시간가량 공중에 매달려 있기도 했는데요. 이 사고로 어린이 한 명이 타박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다쳤는데 이 부상 정도는 다행히 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다만 40여 명이 진료를 위해서 스스로 병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매달린 100여 명은 소방당국이 구조를 했습니다. 포천시는 사고 당일 운행 중지 명령을 내렸고요. 안전검사를 통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감속기 고장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스키장 측은 게시글을 올려서 공식 사과하며 합당한 보상과 함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영업을 멈추고 시즌권 잔여 기간에 대해서 전액 환불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진짜 큰 사고가 없었기 망정이지 뭐 네. 리프트 타보셨겠지만 정말 아찔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사건 사고 몇 개 더 보겠습니다. 자, 이 전자발찌를 좀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아니면 네. 이걸 좀 뭔가 바꾸든지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채 돌아다니던 50대 남성이 술을 마시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이 남성은 지난 토요일 오후 2시쯤 이 창원 마산 하포구에 있는 친누나 집을 방문했는데요. 네. 이후에 잠시 외출했다가 인근 철물점에서 가위를 사서 전자발찌를 끊고 사라졌습니다.
신호가 끊어진 것을 확인한 의정부 보호관찰소가 이를 신고했고 경찰이 남성의 동선을 추적해서 6시간이 지난 오후 8시 20분쯤 이 창원 의창구의 한 주점에서 이 술을 마시던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술을 마실 곳을 찾기 위해서 택시를 3번이나 갈아타며 창원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네. 세 번째로 만난 택시기사분에게 이 술 한잔 같이 하자라고 권유했고 이에 호응한 택시기사와 함께 둘이 술을 마시다가 현장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이 남성은 성폭행 혐의로 2016년 2월부터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는데요. 술이 마시고 싶어서 전자발찌를 훼손했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귀납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사례들을 이렇게 봤을 때 이 음주와 이 성범죄가 결합된 예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행위들을 법으로 제한하는 거죠. 일종의 이게 응당 받아야 될 벌이에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처벌을 받는 중입니다. 처벌을 받는 네. 중이에요. 지금 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 또 참 끔찍한 뉴스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관련된 뉴스인데 그 뒤에 결과가 좀 특이합니다. 네, 이 미성년자들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콘텐츠를 제작해서 유포한 혐의로 인터폴 수배자 명단에 오른 한국인 10대의 소년이 베트남에서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자, 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든 일종의 이제 범죄자죠. 이 범죄자도 미성년자 네. 10대라는 거 그리고 외국으로 도주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베트남 현지 매체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이 베트남 경찰이 지난달 호찌민시에서 16살 남성을 체포해서 한국 경찰에 신병을 인도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22일 아동 성착취물 제작 유포 혐의로 인터폴 수배자 명단에 올랐는데요. 지난해 3월과 4월 SNS를 통해 여러 미성년자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성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게 한 뒤 이를 편집해서 성착취물 사이트에 올려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피해자 가족이 이를 안 뒤에 한국 경찰에 신고했고 베트남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 수배 사실을 한국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사 끝에 이 남성의 부모가 호찌민시의 한 아파트 거주 중인 것으로 알아냈고 잠복하다가 남성을 체포했고요. 이 10대 남성은 지난달 21일 한국 경찰에 신병이 인도됐습니다. 믿을 수 없는 믿고 싶지 않은 뉴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6살짜리 애가 이런 걸 제작해가지고 돈을 받고 조직적으로 팔고 베트남으로 건너가서 아파트에 숨어 살고 있었다.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2부로 넘어갑니다. 난 궁금해 미치겠어 이 다음에 펼칠 스토리 I'm on your next level 레벨이 달라 레벨이.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듣고 계십니다. 샵 1035번 50원 100원 문자 보낼 수 있고요. 구글라 유튜브로 댓글은 마음대로 무료로 달 수 있습니다. 그 앞서 정상근 기자가 간추려 주신 뉴스를 들으면서 김나리 대원이 그 베어스타운 있잖아요. 사고 많이 났던데요. 리프트도 오래돼가지고 많이 불안합니다. 기계를 전반적으로 다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던데라는 의견도 주셨고 1856 대원은 이 광주 화정지구 아이파크 공사 현장 관련해서 저희 아버지가 20년 동안이나 건설 현장 계셨는데요. 아버지가 보더니 이 사진으로 봐도 이 철근에 콘크리트가 안 묻어 있고 깨끗하게 철근들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저건 뭔가 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알려졌죠. 이 모래하고 이 시멘트하고 섞는 비율을 너무 묽게 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게 또 하나씩 부실공사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0931 대원 가까운 친척 결혼식 접수를 아들이 부탁받고 봐줬는데요. 옆에서 같이 접수를 보던 분이 확진자였대요. 저희 가족 모두 초비상이에요. 코로나가 생각보다 너무 가까이 있네요. 주식이고 뭐고 건강이 최고예요. 모두 힘내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건강이 최고죠. 하지만 그렇다고 주식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건강도 하고 돈도 많이 벌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박지민 대원 토요일이 제 생일이어서 세 식구끼리 식구 3명인가 봐요. 세 식구가 정말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었어요. 저희 딸이 7살 되더니 자기가 엄마 좋아하는 연어 초밥 사준다고 칭찬받아서 모은 용돈 10,000원을 주더라고요. 잘 키운 딸 하나 좋네요.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아이 키울 때 생기는 소소한 행복이죠. 즐거움들이죠. 저는 뭐 좀 오래됐습니다. 이런 7살, 8살짜리 애들이 하는 이 귀여운 집 본 지가. 영호대원
저희 애기는 이 시사특공대 오프닝만 나오면 점프 뛰고 난리라고 하면서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몇 살이야? 한 3살? 2살? 3살쯤 된 요 여자아이 같은데 머리 뒤로 묶은 빨간색 내복을 입고 이 방방이라 그러죠. 트램플린 위에서 시사특공대 노래에 맞춰서 정말 흥겹게 뛰고 있습니다. 야, 이 잠시 후에 저희 출연하실 우리 정혜경 기자도 흥하면 둘째 가면 서러운 그런 기자도 알고 있는데 정혜경 기자의 어떤 어릴 때 모습 어땠을까요? 이은주 대원 토요일에 산지 50일 된 차가 있는데요. 산지 50일 된 차 토요일에 고속도로에 사고 나가지고 센터 들어갔어요. 출고 6개월 기다려가지고 산 차인데 그러면서 뒤에 흐흐 유유가 아니에요. 출고 6개월이나 기다려가지고 산 차가 뽑은 지 50일 만에 사고 난 센터에 들어갔는데 흐흐 다행인 건 제 과실이 없어서 마음은 편안해오라고 했는데 우리 이은주 대원은 이렇게 어떤 삶을 사는 제대로 된 방식을 터득한 것 같습니다. 여기 유유해봤자 어떡하겠어요. 유유한다고 차가 이 사고가 다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차가 더 잘 고쳐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겠어. 흐흐. 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사특공대 계속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고도 이런 여유로운 마음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월요일은 무슨 날입니까? 주말에 있던 일을 정리하고 이번 한 주 동안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예상해보는 그런 날 아닙니까? 이 코너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주말 사이 이슈 정리하고 한 주를 뜨겁게 달글 이슈를 또 예상해보는 그런 코너 이슈 파이팅. 월요일의 특공대원입니다. SBS 정혜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밖에 기다리는 동안 들었죠. 그 어떤 꼬마 아이가 저희 시사특공대 시간에만 나오면은 막 파짝파짝 미친듯이 뛰어다닌다고. 정혜경 기자는 굉장히 그 막 차에서 막 이렇게 막 환희의 막 괴성을 지르는 이 영상으로 화제가 됐는데. 괴성이라뇨.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표정은 괴성 지르는 표정이었어. 정혜경 기자 어릴 때 어땠습니까? 저는 어릴 때 남달리 이제 내성적이고 소심한 아이였습니다. 정말요? 네. 근데 어느새부턴가 어머니가 주신 한약을 먹기 시작한 뒤로 체격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좀 밝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모습하고 또 많이 다르네요. 어릴 때는 내성적인. 저는 뭐 예나 지금이나 정신없는 그런 타입이어서. 오늘은 한 가지 주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임신 여성에 대한 백신 네. 접종이 논란을 나뉘는데 이 이야기 일단 정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 지난주에 그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방역 당국이 임신부에게 백신 패스 적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방 접종도 의무적으로 강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이 법안이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어떤 방역 당국의 그 방역 패스는 이 태아에 대한 부작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법안을 윤석열 후보가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윤 후보가 1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태아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봐 감기약 한 알도 제대로 못 먹는 것이 엄마 마음이다. 방역 당국에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부를 차별하거나 또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발표 이후에 그 불안한 임신부들의 마음을 잘 고려했다는 반응도 있는 한편 의학 지식을 가지고 좀 불안감을 더 가중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법률안이 발의됐는데 그 얘기를 들은 방역 당국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봅시다. 네, 방역 당국은 일관되게 임신부는 이 방역 패스 예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계속 내비치고 있는데요. 이유는 임신부에 대한 이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 국제적으로도 보고된 사례가 굉장히 드물고 또 이 백신을 맞으면 효과가 태아에게도 전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백신을 맞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특히 임신부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감염되면 같은 연령대 여성에 비해서 위중증률이 6배 이르고 또 조산이나 저체중아 분만 등 임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실제로 세계적으로도 그 임신부에게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때도 이 조산이나 유산, 기형아 발생 비율의 백신을 맞고 안 맞고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은 예방접종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점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 그 정부가 인정하는 방역 패스 대상은 PCR 음성 확인자, 그리고 만 18세 이하,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그리고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피하게 불가능한 사람인데요. 다만 방역 당국도 이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는 임신 12주 이내, 그러니까 임신 초기 임산부는 백신 접종 전에 산모와 태아 상태를 진찰한 다음에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확률이라는 게 그래요. 야, 그럴 확률 1%밖에 안 돼 했는데 내가 그러면 그건 100%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백신 관련해 가지고 부작용이 매우 적다 해도 나에게, 내 가족에게, 내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일이 생기는 걸 보면 완전 생각이 달라지죠. 또 내가 백신 접종을 했는데 갑자기 몸이 굉장히 안 좋았다든가 이러면은 아무리 주변에서 의학적인 이걸 들이대도 의심하기 마련인데 이 불안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해해 줘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백신 반응에 여성들 생리주기 변동이 포함돼 있기도 하고 실제로 네. 저도 좀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 얘기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태아에게 혹시라도 백신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커지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뭐 임신부라고 해서 뭐 윤 후보 말처럼 감기 걸렸을 때 감기약 안 먹는 건 아니고 또 필요한 의학 치료는 좀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통계적으로도 좀 입증이 되고 있어요. 지난해 9월 집계에 따르면 전국의 임신부 수가 13만 9천여 명인데 1월 9일 기준으로 1차 접종을 마친 임신부가 2,087명밖에 안 되고요. 2차 접종 역시 1,175명이라서 1차 접종률은 1.5%, 2차 접종률은 0.84%로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많은 임신부들이 백신을 안 맞고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요. 이 의학적인 통계와 또 불안과 그리고 그로 인한 이 결과 모두가 약간씩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의사가 백신 이거 안 맞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좀 불안감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방역 당국도 코멘트를 하긴 했는데 그 유상 가능성이 있는 임신 초기에는 좀 산모와 태아 상태를 잘 살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일반 뭐 산부인과에서도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는 곳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뭐 백신 접종 조금 참아보시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해서 이걸 보건당국에 말한다고 백신 방역 패스 예외 적용이 되진 않으니까 산모들은 맞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또 우길 수도 없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매번 야외 시설 이용할 때 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그 기자 선배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해외 연수 끝나고 온 선배가 있는데 네. 이분이 미국에서 백신을 2차까지 맞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신을 하셨어요. 근데 부스터샷을 맞지 않고 한국에 돌아오니까 접종 후 6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이제 미접종자와 똑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어허. 그래서 지금 시설 이용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제 주변에서도 많이 찾아보실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자, 전문가들 의견도 또 들어봅시다. 종합해서. 네, 사실 뭐 취재한 이제 국내 전문가들 중에서 딱 잘라서 임신부들 백신 맞지 마세요라고 조언하는 경우는 없었는데요. 이게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백신이 임신 중에 건강상 위험에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가 일단은 희귀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모가 자발적으로 접종하도록 하는 게 가장 좋다 이런 게 중론이었는데요. 다만 이제 그 방식에서 백신 접종을 지금처럼 강제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차이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방역 당국 얘기처럼 임신 초기 산모들에 한해서는 뭐 방역 패스 예외 대상으로 허용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다만 이 걱정은 이해가 되지만 임신부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중증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건 숫자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정치권에서 무턱대고 임신부들한테 이 백신 접종을 맞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건 좀 조심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냈습니다. 그래요. 참 이런 수많은 의견들 그리고 네. 각각층에서 그 입장에 따라서 또 의견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비율은 많이 낮긴 합니다. 지금 기자님께서 소개해 주신 그 임신부들 중에서 1차, 2차 접종률 보니까 2차로 가면서 절반이 뚝 떨어졌네요. 그렇죠. 1%도 안 되죠. 그렇다면 3차는 뭐 보나마나 더 낮을 텐데. 네. 자, 지금 이영자 대원 초딩인 우리 딸은 희귀병 수술을 했는데 백신을 맞춰야 할까요? 우리 딸은 안 맞는다고 울고 불고 난리고 아이고. 어찌 해야 될지 이런 건 진짜 개별적으로 다 의사랑 상담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의사도 속 시원하게 답을 못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맞아요. 제 주변에도 의사나 약사들이 얘기가
인류 역사상 유례 없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긴급히 투약한 예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완전한 백신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다는 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확률로 보면 그래도 맞는 편이 더 안전하다. 네, 는 게 맞습니다. 중요하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사건 사고 중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손자가 그것도 형제였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친할머니를 흉기로 찔러서 살해했던 사건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 판결 관련해 가지고 좀 얘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사건 관련해서 좀 설명드리면 작년 8월에 그 손자가 친할머니를 흉기로 60여 차례 찔러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인데요. 당시 19살 A군이 할머니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고 또 그 상황에서 이제 2살 어린 동생에게 할머니의 비명 소리가 새 나가지 않게 창문을 닫으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창문을 닫은 동생도 살해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특히 이 A군은 할머니 살해 장면을 목격하고 할머니를 병원으로 보내자 이렇게 말한 할아버지마저 살해하려고 했지만 동생의 만류로 이 살해를 하지는 않은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알려지면서 폐륜 범죄로 또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최근에 나왔는데요.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내려진 판결인데 이 A군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12년에 단기 7년이 선고됐고요.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징역형 이 종류가 2개인 이유는 최소 7년은 징역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고 네. 그 전에 수용 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면 이제 12년을 다 채우지 않고서도 출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범행을 도운 혐의로 이 재판에 넘겨진 동생 B군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됐고요. 형제 모두에게 폭력 및 정신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리 특공대원들 다 들으셨고요. 그런데 아까 이 판결 관련된 논란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뭔지 들어보겠습니다. 판결 관련된 논란이 사실 그 양형 그러니까 뭐 징역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은 아니었어요. 네. 그 존속 살해의 경우에는 법률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병을 하던 청년이 그 아버지를 방치해서 굶어 죽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결국에 살인 사건으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양형이 그렇게 가볍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렇게 뭐 객관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제 양형이 문제가 됐던 거는 아니고요. 문제는 그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서 이제 책을 한 권 건네게 됩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일부 김정일 부장판사가 이 피고인이 교화 및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박완서 작가의 자전거 도둑을 읽어보길 바란다고 책을 건넨 건데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판사가 이 아이들에게 건넨 박완서 작가의 자전거 도둑이라는 책 어떤 내용입니까? 작고한 박완서 작가가 쓴 동화인데요. 이 내용은 간략하게 이렇습니다. 시골에서 상경한 16살 수남이가 주인공인데 이 수남이가 자전거를 훔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다정하고 되게 바르게 살고 있다고 믿었던 어른들이 괜찮아 잘했어라고 칭찬을 하는 식으로 이제 물질 만능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이 수남이는 이런 모습들에 굉장히 큰 실망과 이른바 현타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고민을 하다가 나는 도둑질하는 어른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다시 가족들이 있는 고향으로 내려간다는 게 전체적인 줄거리고요. 뭐 물질주의와 이런 양심의 가책 사이에서 고뇌를 하고 결국엔 이제 양심을 선택하는 수남이의 모습이 교훈적인 결말을 주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건하고 무슨 연관인지 좀 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논란이 됐던 거는 이게 이제 기사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내용이 과연 이 할머니를 60여 차례나 흉기로 찔러서 잔인무도하게 살해하고 또 할아버지까지 살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이 A군한테 어울리는 책이었냐라는 건데요. 공소장에 따르면 피해자 할머니는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올 때마다 아픈 몸을 끌고 우산을 챙겨 나갈 정도로 A군을 챙겼다고 합니다.
또 뭐 형제가 먹을 것들을 매번 편의점에서 사오기도 했고요. 그 범행 이후로 그 A군은 할머니가 급식 카드를 가지고 왜 직접 편의점에 먹을 걸 사러 가지 않냐. 뭐 20살 되면 집을 나가라.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 이런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후회되는 것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피고인이 웹툰을 못 봐서 아쉽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에 대해 좀 기사를 읽어본 네티즌들은 이 범죄의 중대함에 비해서 재판부가 사건을 너무 순진하게 나이브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박완서 작가 이거 무덤에서 일어날 판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 도둑에 나오는 그 주인공 수남이는 어려운 현실에서 이렇게 성실히 살아가면서 자전거를 훔치는 이 잘못을 저지르고 또 양심의 가치하고 이렇게 번민을 하다 결국에 양심을 택하는 인물로 그려지는데 이런 교훈을 대입하기에는 이 두 사안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정작 이런 재판부의 행동을 보고 났더니 사건을 너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 징역 양형을 더 중하게 줘야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헛웃음이 나오죠. 예, 이를테면 참 불우한 환경에서 예. 할머니랑 살고 있는 이 상황은 똑같다고 칩시다. 근데 그 할머니가 몸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네. 몸이 안 좋아서 돈벌이를 못하는 할머니를 위해 네. 몸이 아픈 할머니를 위해 이 형제가 동네 마트에서 물건들을 훔쳤어. 네. 그래서 절도죄로 이렇게 재판을 받았어. 그럴 때는 이 책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럴 때 이 책을 줄 수 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인데. 맞습니다. 판사님 뭔가 판단을 미스한 게 아닌가 싶고 지금 이 사연들이 있는데 이거 좀 읽고 또 마지막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5193대원 문자 하나 읽어볼게요. 저도 손자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 뉴스 보고 충격 먹었어요. 할머니가 손자들 잘 되라 말하는 거지 잔소리로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김선영 대원도 그런 책으로 교화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자전거 도둑이요? 내가 이상한가? 그 책은 배고파서 빵을 훔친 도둑한테 줘야 하는 거지. 아까 제가 이제 얘기한 그런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김영주 대원도 재판부가 피해자인 할머니의 고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나 보네요. 라고 했고 서른경 대원도 문자 주셨습니다. 네, 어리다고 형이 너무 가벼운 것 같습니다. 정말 조부모를 살해한 끔찍한 범죄입니다. 가정환경에 불우한 아이들은 맞지만 7년이 뭡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좀 긍정적인 그런 이 영향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네, 그 재판부를 비난하는 여론이 이렇게 좀 확산이 되면서 이런 조선 가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긴 했습니다. 사실 재판부도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부모의 이혼으로 이 형제 양육자가 계속 바뀌었고 또 불우한 성장 과정이 계속 노출이 돼 있었다. 또 여러 차례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런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형제는 그 형이 9살 또 동생이 7살에 부모가 이혼한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겨져서 9년 넘게 할머니가 형제를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9평이 되는 집에서 이 네 가족이 함께 아이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서서 이제 형제가 주의력 결핍이라든지 과잉 행동 같은 정서 행동 장애를 진단을 받기도 했고 특히 형은 이 특수 교육 대상자로 선정돼서 이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장애가 있어서 거동이 불편해서 주로 이 가정에 주 그 책임 생활하시는 분은 할머니셨던 걸로 보이는데 이 폐지를 주면서 생활을 꾸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이라든지 뭐 장애 수당이라든지 해서 한 달에 정부에서 지원받는 금액 또한 240만 원 정도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제도권 밖에서 방치된 청소년들도 아니었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장애도 인정을 받아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왔던 가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게 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노인, 장애, 조손가정, 위기 청소년, 저소득층 이런 여러 위기가 이렇게 중첩된 그러네요. 환경이었고 이게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해서 이 9평 되는 집에서 계속 네 식구가 마주치고 부딪히면서 이 비극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대구시 지자체에서도 막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까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위기 상황이 중첩되는 가정을 가려내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고난이도예요. 그래서 이런 소득이나 뭐 장애 여부, 이혼 여부, 가정 형태 같은 건 사실 엑셀에 이렇게 레이어를 하나 걸어놓으면 다 걸리긴 하지만 기존의 레이어에서 드러나지 않는 위기들이 이처럼 등장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잘 또 부자들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짜겠다 이런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정혜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ounts down. 10, 9, 8, 7. 자, 마치 클럽에서 선거를 하는 이런 어떤 기분 좋습니다. 파이널 카운트다운 제20대 대통령 선거 44일 남았습니다. 우리 신 대변인과 서 대변 그리고 유권자가 함께하는 신서유 기예요.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입니다. 서용주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용주입니다. 국민의힘 상금 부대변인 신인규 대변인도 나와 계시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의 신인규입니다. 자, 우리 서용주 신인규 대변인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만나잖아요. 저하고 또 월요일에 이제 또 시간이 또 옮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44일이니까 뭐 이렇게 산수로 계산을 해봐도 뭐 한 대여섯 번 만나면 선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다음 주 주말부터 설 연휴가 쭉 이어지는데 그 연휴 지나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는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앞으로 한 일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은 유권자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듣는 시간이니까 이 대선 전국에서 우리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여러분들 의견 많이 보내주십시오. 샵 1035번이고요. 50원 100원이고 고릴라 카톡 채널도 또 많이 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유권자 목소리 듣고 오늘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강소연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서 이렇게 후보 토론 안 하고 또 어렵게 하는 건 본 적이 없네요. 서로 불리한 게 그렇게 많나요? 박연희, 당연히 네 후보 모두 토론해야지요. 그래야 국민도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으니까요. 국민에게도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죠. 변수현, 이재명, 윤석열 싹 다 사라지고 안철수, 심상정만 남아서 제발 대통령다운 인물이 선출되길 바랍니다. 1615 양자 토론만이 확실하게 승패를 가르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후보가 둘만 있는 것도 아닌데 기회를 너무 독점하려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요. 뭐 희망찬 목소리부터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은 그런 목소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먼저 여당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대변인은 어떤 댓글이 보이십니까? 강수연 우리 청취자분이요. 네. 역대 대통령 선거 중 이렇게도 후보 토론 안 하고 어렵게 하는 건 본 적이 없네요. 네. 서로 불리한 게 그렇게 많나요? 불리한 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건 토론회 많이 하자라고 주장했던 거였고 그동안 윤석열 후보가 가짠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제 토론을 기피하셨었죠. 그나마 환영하는 거는 뒤늦게라도 토론회 하자 해서 저희는 뭐 어떤 방식이든 뭐 양자든 다자든 삼자든 다 좋다 해서 국민들이 알 권리 그러니까 토론 자체는 후보자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다. 그런 근거에 토론을 하자고 해서요. 지금 뭐 이제 토론회 물밑 접촉을 하고 있고 네. 31일, 30일 양자간에 하고 있고 오늘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좀 토론을 뭐 좀 아쉽긴 해요. 한 번 정도밖에 못 할 것 같아서 설 전에는. 그래서 좀 많이 하면 좋겠는데 일단 빨리 해서 국민들한테 좀 잘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정보와 여러 가지 권리들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신인규 대변인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예, 저는 그 1615님 의견인데요. 양자 토론만이 확실하게 승패를 가르는 방법은 아니다. 후보가 둘만 있는 것도 아닌데 기회를 너무 독점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뭐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저는 심정적으로는 동의는 합니다만은 근데 참 이게 그 저희 경선 때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저희 국민의힘 경선 때 보면은 13분 정도가 이렇게 출사표를 던지시면서 지지율이 막 다 제각각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컷오프를 할 때 지지율이 낮은 후보님들은 막 이거 토론회 우리도 껴서 다 같이 하자 막 이렇게 주장을 하셨었고 또 아무래도 좀 덩치가 있는 후보들은 아이 뭐 그냥 빨리빨리 컷오프하고 진행하자 이런 식으로 의견이 갈렸던 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지지율만 가지고 한다는 게 참
너무 매정하기는 한데 또 사실 이게 또 모두를 또 후보 난립이라는 부분도 뭐 고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이 그 한계가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자 토론을 하게 되면은 또 허경영 후보를 어떻게 취급해야 되느냐가 또 이게 나와요. 지지율에 지금 섞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형평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양자 토론했을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들에 대해서 정말 좀 세밀하게 아주 좀 이렇게 꼬박꼬박 모든 걸 다 곳곳을 구석구석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또 그런 장점들도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 어차피 법정 토론에 가면은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또 그거는 이제 그 토론자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으니까요. 네. 좀 그때까지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서운하겠어요. 이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고 계신 건 사실이셔가지고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아까 뭐 살짝 지나가신 말씀하셨지만 서영주 대변인이 민주당에서는 뭐 양자든 다자든 상관없다는 거죠. 네, 기본 방침이 그래 왔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는 양자든 삼자든 그거는 형식은 상관없고 많이 토론을 많이 어느 정도 횟수에 대해서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신인규 대변인 또 변호사기도 하시니까 지금 이제 가처분 신청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이 심의? 그러면 결과가 이게 지금 그 서부지법에 하나 들어가 있고 또 정의당이 낸 거는 또 남부지법에 지금 가 있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주체가 달라서 이제 그렇게 따로따로 넣은 것 같은데 지금 서부지법 거는 지금 오늘 3시 오후 3시에 이제 신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신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양 당사자를 불러놓고 이제 의견을 들어보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재판부가 이거는 좀 시일을 뭐 이렇게 오래 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빠르면 오늘이나 뭐 내일이라도 이건 또 결정이 나올 것 같아서 좀 지켜보시고 다만 이거는 법정 의무 토론에 대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당의 그런 자율권을 좀 존중하는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측은 그렇게 하신다. 이거 빨리 토론의 날짜가 정해져야 돼요. 왜냐? 그 저희 같은 이 시사 프로그램들도 이 날짜가 정해져야 그에 맞춰서 다음 날 뭐 할 거냐, 그 날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가지고 며칠 전에 우리 스텝이 회의했는데 결국 결론은 그거예요. 이 날짜 정해지면 다시 회의합시다. 빨리 정해주세요. 날짜는 어때요? 지금 날짜도 사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 언제든 좋다는 거고. 아니 30일, 31일 둘 중에 양자간에 그 여야가 캠프 간에 합의를 했고요. 일단 방송사한테 그 시간에 가능하냐 이렇게 던져놓은 상태라서 일단은 30, 31일에서 방송사가 방송 3사가 정해진 날짜에 우린 따른다라는 게 지금 잠정 합의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또 뭐 설 연휴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를 가지고 또 설 연휴를 가지고 하니까 또 27일이냐 30일이냐 이거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의 이론의 여지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볼 수 있는 시간대를 해야 되는 게 대원칙일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방송사의 그 방송 여건을 좀 맞추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빨리 합의가 돼서 최대한 국민 여러분들께 알 권리를 만족시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 했으면 더 좋았죠.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겠죠. 그렇죠. 꼭 해야 되는 토론들도 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으로. 자, 다른 얘기 또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는 이제 바로 그 전날 MBC 스트레이트에서 직접 이 김건희 씨, 그 윤석열 후보 배우자죠. 통화 녹취록을 뭐 요약해서 공개하긴 했지만은 일주일 지났는데도 계속 또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안 틀었던 내용들이 그 사이에 또 주말 사이에 또 계속 여기저기서 나왔다는 거죠. 요 관련해 가지고 한번 또 우리 일반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목소리를 듣고 두 분 의견 여쭙죠. 1127 불쌍한 김건희 씨 지지합니다. 언론이 횡포를 부리고 있네요. 역시 민주당과 MBC는 그 밥에 그 나물. 5057 만약 기자와 통화한 사람이 김혜경 씨였으면 보수 언론사와 야당이 이 정도로 끝냈을까요? 유승철, 미셸 오바마 같은 수준의 영부인을 바라는 건 무리겠지만 최소한 정상 참작 수준은 되어야죠. 강혜경, 언론사 지적만 하지 말고 김건희 발언에 대해서 해명 좀 해주세요. 자, 뭐 이런저런 댓글들이 있습니다. 자, 서영주 대변인부터 요 의견 하나 주시죠. 관련해서. 거의 비슷한 말씀 같은데요. 일단 유승철 정치자분 미셸 오바마 같은 수준의 영부인을 바라는 건 무리겠지만 최소한 정상 참작 수준은 돼야죠. 일단 이런 건에 대해서는요. 김건희 씨 7시간의 녹취는 뭐 한 번에 뭐 대단한 이슈가 나와서 국민들이 놀랄 만한 이슈는 아니었던 것 같고 하지만
내용을 하나하나 되짚고 곱씹어 봤을 때 문제가 되는 발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보도는 한 번으로 끝났고 그 이후에는 뉴스데스크에서 말하자면 국민이 알아야 될 만한 것들을 뉴스 형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죠. 아마 이 부분들이 향후에 지금 설 연휴까지 갔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밥상머리에서 얘기가 될 건데 첫 번째는 지금 이제 그 주술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도사들한테 둘러싸여서 김건희 씨가 어떻게 해왔다. 이런 뭐 건진법사 캠프하고의 연관성 그다음에 하나하나 나오는 것들이 그동안 얼마나 김건희 씨가 합리적 사고보다는 뭔가 좀 도사들 이야기에 좀 더 의지하는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염려를 자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의사결정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김건희 씨가 개인으로서 김건희 씨라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도사와 가깝게 지내든 뭐 무속인 지내든 영적이든 전혀 상관없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본인도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정권을 잡는다면 아니면 내가 후보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설령 이분이 만약에 본인 후보고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활동을 할 때 의사결정 자체를 과학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집단지성에 의존하지 않고 도사나 무속인들에게 어떤 그런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됐을 때의 문제점. 그리고 그게 공개적으로 자리에 어떤 사람들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런 도사들이 비선에서 책임지지 않는 발언들을 통해서 그냥 어떤 결정만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큰 염려를 좀 자아낼 수 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인규 대변인도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좀 되짚어 보면 그 이명수 기자라는 분이 사실 사담을 가장을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내용을 뽑은 거죠. 뽑아서 이제 이거를 언론사에 토스를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이제 뭐 내용으로 들어가니까 뭐 절차에 대한 위법이나 문제 제기는 뭐 충분히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밝히면서 이제 내용으로 오늘도 들어가 보면 좋겠는데 뭐 그동안 민주당이요. 그 오늘 보니까 이재명 후보님이 집단으로 다 같이 절을 하시더라고요. 네, 잘못했다고. 큰절하는 게 뭐 세배 겸 잘못에 대한 겸.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런 것 같아요. 본인들이 좀 더 잘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지금 절하고 위기감을 느끼다 보니까 더 혼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정말 생태탕의 그 아련한 추억이 다시 또 안 떠오를 수가 없어요. 계속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리고 배우자에 대해서 검증을 계속하시니까 제가 또 다시 강조하겠지만 지금 이 배우자 대선이 아닌데 또 배우자 대선으로 계속 이렇게 논점을 흐리는 부분도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처음부터 배우자에 대해서 뭐 유흥주점 제가 입에 올리기도 그렇지만은 유흥주점에 뭐 근무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악의적인 공격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그거는 예 뭐 정말 입에 담기도 싫은데 근데 그런 것들은 이미 자연스러운 사담이 공개되면서 또 해소가 된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럼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좀 본인들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인지 저는 정말 궁금하고 그냥 문제만 제기해놓고 아니면 그냥 그만인 건 아니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오늘 주술 얘기가 어차피 나올 거기 때문에 뭐 오늘만 얘기하고 뭐 더 얘기 안 해도 될 정도로 제가 말끔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아니 정확하게 우리 헌법을 보면요. 종교라는 얘기가 3번 나와요. 우리 헌법에. 첫 번째가 종교를 이유로 해서 차별 금지를 한다. 그러니까 종교를 이유로 차별당하면 안 된다는 게 헌법에 하나가 나오고요. 두 번째가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위에는 김건희 씨든 누구도 그 위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민주당은 무속이라든지 이런 주술이라든지 뭐 굿이라든지 저는 그쪽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 그쪽은 제가 잘 개인적으로 관심이 없는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운세를 보거나 구술하거나 뭐 점도 치거나 이런 분들 많고요. 제 주변에도 무슨 뭐 명리학이니 뭐니 공부하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뭐 사주를 보느니 뭐 이런 분들 많은데요. 그거 그냥 개인들이 하는 거로 저는 보이고요. 그거를 만약에 지금 우리 서영주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국정에 만약에 그게 개입이 되면은 뭐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그때는 문제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사담을 통해서 빼낸 정보를 가지고 논리 비약이 시작됩니다. 이러니까 국정 운영을 할 때도 도사들을 앉혀가지고 청와대에 정규 라인을 다 무시하고 또 비선을 가동할 것이다. 이런 프레임을 지금 뇌피셜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비약화해서 사실상 무속이나 주술 프레임을 그냥 덮어 씌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헌법을 동원해서 정교분리 원칙을 밝혔으니까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안 삼았으면 좋겠고 만약에 문제가 나중에 발각이 되면 이건 탄핵 사유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와서 엄단하겠다. 아니 집권도 안 했고 지금 아무런 선거 과정에서 배우자의 사담을 어떻게 보면은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빼낸 다음에 그걸로서 주술 프레임을 덮어 씌우기 시작하면은 전 이거 이제 민주당이 적당히 해야지 이거 계속하기 시작하면은 전 역풍 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소영주 의원.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김건희 씨가 일반인이라면 뭐 굳이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아니 총선 후보 정도 됐어도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의 영부인이 될 사람으로서 그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게 그냥 국정 결정 과정에 영향력이 있거든요, 영부인이. 두 번째는 우리가 아픈 대한민국 역사, 국정농단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겪으셨죠.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김건희 씨가 뭐 최순실을 연상하게 한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2016년도에 박근혜 그 씨의 그 국정농단, 최순실, 비선실세, 그다음에 어떤 그런 주술 논란들을 겪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의혹들을 철저하게 윤석열 후보든 김건희 씨든 털고 국민 앞에 이런 게 없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보면 천공수님부터 건진법사부터 무정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주변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은 의아해할 수밖에 없으니 이걸 충분히 털고 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네거티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말한 대로 뭐 그 사생활 뭐 줄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네거티브를 할 수 있지만 김건희 씨의 7시간은 이명수 기자 김건희 씨가 충분히 법원에서 이거는 검증을 판단했기 때문에 일부 허용을 해서 서부지법, 중앙지법 모두 다 이걸 국민들의 검증 대상이라고 법원에서 판단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네거티브로 치부하기에는 좀 무리다. 좀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그 신인규 대변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난 거 하나 더 추가로 여쭤보면 우리 소영주 대변인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미 인식된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말한 것처럼 이제 이런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대비를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국정 운영에 개입되지 않도록 엄단할 것이다라고. 대통령이 아직 당선되기도 전인 지금 현재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 크게 이제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 저도 없다는 하나만 말처럼 말씀드릴게요. 이거 정말 그 주술이나 이런 저는 프레임을 악의적으로 씌우는 부분을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뭐 사인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뭐 무슨 뭐 구술하든 점을 보든 운세를 공부하든 명리학을 공부하든 한 개인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아무 문제 안 되네. 지금 민주당이 걱정하는 게 마치 그 주술을 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국정을 농단할 거다 지금 그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제가 쉽게 정리하면은.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당에 갖고 있었던 과거의 흑역사들을 갖다가 지금의 현상을 끼워 맞춰 가지고 그 우려를 확대 재생산해서 이득을 보려는 의도인 거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것도 참 저는 웃긴 예라고 보는데 분명히 정교 분리된다고 얘기했고 전 문재인 대통령도 정교 분리 원칙 지키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천주교 카톨릭 신자예요. 그럼 만약에 어떤 정책에 대해서 막 고민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심에서 기도하고 와서 본인이 어쨌든 합리적으로 이성을 갖고 정책 판단하면 그거 주술입니까? 아니면은 뭡니까 그거는? 저는 해석 좀 해주세요. 그거는 비유가 적절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속이나 이런 부분에 종교로서 인정을 하는 건데 그분들이 거기에 전념하는 분들은 전념을 해야 되는데 이제 건진법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 박근혜 전 그 정부 때도 그 정치권에서 기웃거렸던 분이고 지금도 지금 김건희 씨 옆에서 윤석열 캠프에서 네트워크 위원회 하면서 천안과 아들 딸까지 전부 선대위에 데려와서 일을 했던 분이에요. 그다음에 무정이라는 분도 있고요. 좋습니다. 이 부분뿐만 있는 게 아니라 주술이 아니라 김건희 씨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 7시간 발언 중에 나오는 것들 보십시오. 도이치 사건에 대한 권오수 20년 동안 친분이 있다. 삼부토건 문제에서도 본인이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가족같이 지냈다. 하지만 그동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는 그걸 부인해왔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검증이다.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이 국민들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털고 가자는 거지. 그중에 하나가 주술이다. 저는 그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나만 또 여쭙고 싶은 게 검증을 할 때 좀 절차대로 적법 절차대로 좀 검증을 하면 안 됩니까? 우리 민주당은 왜 이렇게 이명수 기자가 사담을 가장해서 그러면 저는 역으로 여쭙고 싶은 게요. 이재명 후보 사담으로 통한 건 많지 않겠습니까? 김혜경 여사도 마찬가지겠죠. 뭐 저도 점을 보는지 교회 다니는지 뭐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거 다 오픈해서 검증하면 어떻게 하죠?
하시겠어요? 그게 검증의 적법하지 대상이 않은 아니, 걸로 근데 저희가 절차의 빼내서 문제. 예, 아니, 한번 뭐 어떻게 그게 생각하세요? 검증의 대상을 검증을 해야겠죠. 근데 부적법하게 해도 괜찮습니까? 근데 저는 부적법한 말씀드리는 절차로 건 해도? 결국 이제 저는 계속 고민하는 게 기자와 취재원 간의 사이에서 대화를 적법하냐 안 적법하냐라고 계속 흔드는데 결국에는 그건 법원이 판단했다니까요. 아니 근데 저는 근데 법원이 그거예요. 판단한 거를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다시 그러면 아니 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가처분에 가처분을 대해서 신청할 건지. 방영을 할 수 있는 부분 허락한 부분을 허락해서 방영한 건 합법일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검증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검증을 해야 되고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우려라는 것도 원래 부존재 증명은 못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술이나 이런 걸 안 하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하는 거를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부존재 증명은 원래 못 하는 거예요. 귀신 없다는 걸 증명해야 당연하죠. 귀신 없는 거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러니까 힘들죠. 이런 것처럼 우려에 대한 검증은 충분히 저는 뭐 이런 녹취록에 대해서 사담이니까 솔직히 이거는 그렇게 페어하지는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 자료의 그 적법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기자와의 모든 통화니까 누님 동생으로라도 접근하는데도 다 안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사실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사담을 가장해서 하는데 녹취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방송사에서 보도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걸 당한 입장에서는 그냥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정보를 가지고서 주술과 옛날에 국정농단과 그 우리가 갖고 있었던 보수의 그 지독하게 반성을 해야 되는 전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그걸 갖다가 다시 또 연결시켜가지고 민주당이 정치적 이익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논점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거 없는 걸 만든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논점이 뭐냐. 결국 지금 대선을 치르고 있는데 배우자 주술 대선으로 이걸 좀 갖고 가는 그 저희가 무엇이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본질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이건 메신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지예요. 김건희 씨의 메시지가 검증의 대상이지 메신저.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가 어떤 관계에 대해서 더 이상 논박하는 거는 비생산적이고 검증의 영역은 아니다. 그건 국민의힘이 검증해야 할 부분이고 국민들은 김건희 씨 7시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건 검증해야 되는데 이유인즉슨 윤석열 후보께서 처가비리에 대해서만 유독 공정이 깨졌어요. 한 5가지 거짓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제처는 정치 극도를 싫어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김건희 씨 내용을 보면 인사, 언론관리 등 관여 정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이치모터 손해보고 보고 나왔다 했는데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 거래로 7천만 원 수익 당한 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권오수 회장이랑 20년 동안 친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정보를 오갈 수 있는 의혹이나 심증이 있다. 세 번째 소녀대 임용화 때 공개청 아니라고 윤석열 후보 얘기했죠. 하지만 거기는 공채입니다. 공채로 이미 나와 있죠. 그다음에 건진법사가 당 관계자 소개를 했다 하지만 건진법사는 김건희 씨가 오랫동안 된 게 하나하나 드러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그래서 왜 거짓말을 하냐 그것이죠. 그다음에 장모도 10원 한 장 받은 게 피해 준 적 없다고 윤석열 후보 얘기했는데 지금 장모 어떻게 됐습니까? 내일 모레 재판도 있는데 요양급여 부정수급에서 구속됐지 않습니까? 구속되고 재판에서 실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김건희 씨 7시간을 통해서 그 사실 확인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거짓말하고 있냐 안 하냐 이 부분이 국민의 검증 대상이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서영주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순히 주술 얘기만 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간이 괜찮나요? 네, 시간 충분합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이 한 것들을 제가 쭉 이렇게 요약해 보면은 제가 그 프레임이 보입니다. 첫 번째 주술 얘기하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옛날에 그 주술 논란을 아마 뭐 우주의 기운 이런 거 얘기하고 싶은 것 같고 국정농단 얘기하면서 또 그 박근혜 대통령 연상시키려는 것 같고 제가 의도를 다 설명드리는 겁니다. 지금 7시간 또 얘기하셨어요. 이것도 세월호에서 갖고 온 거죠. 7시 51분이요. 그러니까 7시간. 그러니까 저는 이 프레이밍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국정농단, 주술, 7시간 이게 다 박근혜 정부의 그 어두운 부분을 저희한테 지금 또 다시 씌우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지적을 할 것이고 7시간은 우리가 쓴 게 아니라 언론이 썼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언론 썼죠. 그걸 지금 방금 예, 언론을 지금 인용하셔서 서 대변인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방금도 왜 이거를 제가 더 이상 논란 안 한다고 했냐면 헌법에 제가 조항을 갖다 냈지 않습니까? 민주당 170석 180석 있으시니까 만약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당장 탄핵하십시오. 저도 탄핵에 동의합니다. 아니 그거 이상 클리어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모와 배우자 지금 뭐 위법 처벌받은 거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제가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할게요. 그러면 아들 처벌받은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전과가 4번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본인 전과에 대해서는 그 자기는 아들과 자, 이런 문제들 우리 청취자분들이 또 그 생각할 부분에 시간이 필요하기 대해서는 때문에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번 생각해볼 시간을 갖기 위해서 광고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대선 전까지 이렇게 양당 대변인들 모셔놓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인사하면서 이 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영은 대원께서 조영은 대원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대변인 같아요라고 했습니다. 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사특공대 4부로 넘어갑니다.
네, 시사특공대 월요일 4부 마지막 작전입니다. 스포츠와 연예 중. 주말 동안 뜨거웠던 스포츠 이야기 연예 뉴스 다루는 시간입니다. SBS 연예 뉴스 강경윤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트롱형 강경 기자입니다. SBS 스포츠의 유병민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병민입니다. 두 분은 사실 지금 이 연예 전문 기자, 스포츠 전문 기자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또 이 대선에 관심 있지 않습니까?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완전 분리되어 있습니까? 이 영역은 어때요? 지금은 이제 한 2달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냥 좀 달라진 느낌을 받는데요. 예전에는 연예인들이 소셜 테이너라고 해가지고 정치적 발언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최근에는 잘 모르겠다 이런 게 좀 많은 것 그렇다. 같아요. 네. 정말 뭐 이렇게 다들 했는데 강력한 발언 너무 하나도 민감한 시기다 보니까 맞아요. 까딱 잘못했다가는 혼란 타버릴 수 있으니까 맞아요. 싹 사라졌네. 네, 참 조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우리 강 기자가 얘기한 전형적인 그 배우분을 한번 만나가지고 긴 시간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김희성 배우. 예. 평소에 뭐 거침없이 얘기했잖아요. 그쵸. 너무 조심스럽게 말씀하셔가지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놀랐습니다. 스포츠계는 어떻습니까? 관련이 있습니까 대선하고? 저희는 많이 관련이 있죠. 어때서 그렇죠? 왜냐면 일단 스포츠 행정 쪽을 시작으로 해서 프로스포츠 산업 육성까지 모든 부분이 맞아. 이게 이제 대선 후보와 대통령이 되실 분에 대한 정책에 따라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진짜 그러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가령 사실 체육계들은 지금 이번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계속 엘리트 체육을 좀 많이 비중을 줄이고 생활 체육으로 많이 전환을 시키고 학교 체육 선수, 그러니까 엘리트 선수들에 대한 대회 일수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없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운동이 좋아서 운동을 하고 싶어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이제 프로를 바라보는 친구들은 점점 기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펼칠 수 있는 장이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각 종목마다 회장들, 그리고 대한체육회장까지 해서 이제 계속 어필을 하죠. 좀 엘리트 체육을 살려야 된다. 사실 이번 동계 올림픽 이제 곧 말씀드리겠지만 역대 최저 그리고 최악의 성적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기대한 말은 좀 안 어울리죠.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평창 이후로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썰매장도 스켈레톤 트랙도 계속 문제가 돼서 안 열고 서로 강원도도 밀고 체육회도 서로 밀고 돈 문제 때문에 이러니까 이게 어디서 딱 중심을 잡고 뭔가 딱 엘리트는 엘리트로 딱 밀어붙이고 딱 준비를 하고 또 생활체육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위에서 시그널은 생활체육만 강화시키고 엘리트를 죽여라 이러면은 이건 엘리트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점들 그러니까 갈수록 좀 이게 체육 쪽이 좀 많이 좀 힘들어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긴 해요. 듣고 보니 딱 그러네요. 이 연예계, 이 연예 비즈니스는 철저하게 이 사적인 영역인데 이 스포츠는 공적인 영역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어요. 맞아요. 특히 몇몇 인기 종목 정도 빼고는 대부분 다 공적 영역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선수들도 학생이기 때문에 학업은 참가하고 해야죠. 근데 그거를 하는 거 전제조건 삼아서 이제 대회 참가라든지 훈련에 대해서는 되게 시간을 보장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주니까는 결국 학생 체육 선수들이 뭘 하냐면요 과외를 받으러 가요. 아이고. 사설 체육센터나 사설 아카데미 이런 데로 결국 부모들의 돈은 이중으로 더 지출이 되는 이런 또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년째 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그래도 뭔가 좋은 소식들이 또 들려옵니다. 지금 피겨스케이팅 4대6 선수권 대회라는 전 솔직히 말하면 이 대회는 잘 몰랐는데 피겨에서는 견해 있는 대회입니다. 4대6 선수권. 이게 4대6은 정확히 5대6 중에 유럽을 빠진 4대6을 얘기합니다. 유럽 빼고. 유럽을 빼는. 유럽이 워낙 러시아나 이쪽 강세기 때문에 러시아 좀 사기 캐릭터들 빼고 우리끼리 재밌게 해보자 해서 만든 대회가 꽤 전통이 있는 대회예요. 대회도 30년 넘은 대회고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 쪽에서는 메달이 한 번씩 나왔습니다. 뭐 당연히 김연아 선수 땄었고요. 유영 선수 땄었고 심지어 이번에 차준하 선수와 함께 출전했던 우리 여자 선수들은 메달을 2개를 땄어요. 근데 차준환 선수가 한국 남자 싱글 선수로는 최초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어제 끝난 프리스케이팅에서 174.26점을 받아가지고 전날 쇼트에 98.96점을 더해서 전체 1등으로 일본 선수들 둘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차지했는데 저희 스포츠계에서 특히 연지곤지란 말이 있어요. 이게 태극기가 가운데 있고 일장기가 양쪽에 2개 있을 때 그게 연지곤지라고 하는데 차준하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입상식 때 연지곤지를 찍어주는 또 이게 또 멋진 모습 보여주는데요. 사실 이번 대회에 뭐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 제가 여기서 몇 번 언급해드렸던 일본의 한유 선수라든지 뭐 미국의 네이선 chen 이런 선수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1.5군 또는 2군으로 미국과 일본은 보냈는데 그래도 그 선수들도 어쨌든 우리나라 선수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레벨이 높은 선수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선수들과 경쟁을 해서 당당하게 금메달을 차지해서 베이징 올림픽의 전망을 밝혔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선수 중에 우리나라 여자 선수 중에는 이혜인 선수가 은메달, 김혜린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했는데 이혜인 선수는
이번에 베이징 선발전에서 좀 실수를 해가지고 못 나가게 돼요 베이징에. 그래서 진짜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4대6 선수권에서 칼을 갈고 나와서 은메달을 차지하고 연기를 마치고 소리를 지르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죠. 네, 본인이 한이 쌓였던 있었으니까. 응어리를 풀어내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이제 지금 여자 피겨의 간판으로 자리 잡은 유영 선수는 이번 4대륙에서는 아쉽게 6위에 머물렀습니다. 자, 지금 피겨 스케이팅 얘기를 해봤고 쇼트트랙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확정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남녀 쇼트트랙 대표팀이 확정이 돼서 이제 베이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 대표팀은 최민정, 이유빈, 김아랑, 서희민, 박지훈 선수가 확정이 됐고 남자는 황대현, 이준서, 박창혁, 곽윤기, 김동욱 선수가 출전합니다. 근데 이 여자 대표팀이었던 특히 여자 대표팀이 베이징 출전권을 따내는데 공헌을 했고 그리고 베이징 선발전에서 3위를 했던 김지우 선수가 명단에서 제외가 됐어요. 근데 이 선수가 지난해 11월 달에 그 시합 중에 발목이 다쳐가지고 발목에 철심을 이렇게 박는 수술까지 하면서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재활을 열심히 하고 본인은 베이징을 가겠다라고 의지를 불태웠는데 협회 경기력 향상위원회에서 이제 김지우 선수가 사실 경기력이 안 올라왔다는 판단을 내리고서는 명단에 제외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지우 선수는 자기는 불러서 자기 갈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불러서 2번 타게 하더니 아무 이유 없이 배제시켰다. 이거는 내가 납득할 수 없을 뿐더러 누가 이걸 납득하겠냐. 이런 일은 다음에도 일어나서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좀 공개적으로 지금 협회 측 연맹 쪽에다가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또 그런 이슈가 있었군요. 네. 그것까지 또 몰랐습니다. 자, 이 정도로 또 정리를 해보고 네. 피겨 스케이팅 그리고 쇼트트랙 얘기를 또 해봤습니다. 빙상 종목들. 연예계 소식 들어볼 텐데 이거 요즘 점점 더 이게 눈덩이처럼 커지네요. 저는 일단락된 줄 알았더니 저는 이 프로그램을 모르는 게 이 대리연애 체험하는 이런 예능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네. 그전에 하트 시그널도 있었고 솔로족도 있었고 나는 솔로. 많은데 아니 내가 직접 연애하기도 바쁜데 뭐하러 남의 연애하는 걸 구경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이해를 못했는데 보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렇죠. 뭐 몰입녀라고 해가지고 시청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저는 5분도 못 보고 있겠던데 송지아 씨라는 분이 네. 문제가 저는 좀 이분 있어요. 처음 했다. 송종국 딸이 문제가 분명히 2인이에요. 네, 맞아요. 나 네, 깜짝 놀랐는데 역시.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입장에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무슨 일이지 이게? 저 다른 분입니다. 아직 다른 10대죠. 네. 이건 뭐 하는 분이에요? 네, 프리지아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솔로지옥에 출연을 했던 출연자였습니다. 굉장히 좀 뭐 금수저 이미지도 강하고 굉장히 좀 치명적인 외모에 굉장히 요즘에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막 선망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른바 짝퉁 논란에 휘말리면서 지금 방송가에서 거의 퇴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짝퉁이라는 것은 이제 가짜 가품 브랜드를 입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뭐 명품, 뭐 C사, 뭐 D사 이런데 굉장히 화려하게 뭐 가방, 신발, 뭐 액세서리, 뭐 모든 것을 총출동해가지고 자신의 유튜브에서 보여줬었는데 그것들이 다 이제 굉장히 좀 조악한 가품이라는 사실이 이제 뒤늦게 알려지게 되고 본인도 이를 인정하고 게시물들이 지금 계속 지우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요즘 인기의 척도라고 하면은 이제 대표 예능에 출연을 해서 화제를 모으는 것이었는데 지금 그런 예능들의 줄줄이 출연을 앞두고선 이런 사태가 터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중에는 하나에는 그 예전에 한창 유튜브에서 가장 이제 좀 논란이었던 게 뒷광고 논란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짝퉁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렇게 본인의 이미지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급스럽게 본인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들이 이제 짝퉁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이것은 사실상 이제 구독자들을 기만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과했던 기사를 제가 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더 비난 목소리가 더 큰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이거를 사과하고 나면 이게 또 터지고 이걸 사과하고 나면 이게 또 터지고 계속해서 그런 짝퉁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도 썼나 보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다 그냥 통으로 사과를 해라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이 프리지아가 지금 이 논란이 되면서 유튜브 광고가 도대체 얼마길래 이렇게 논란이 있냐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SNS 있잖아요. 우리가 뭐 홈페이지 본인 일상도 올리고 이런 SNS에 한번 이렇게 광고 협찬 사진 찍어주는 게 이제 한 3천만 원 정도 사진 한 장당 한다고 해요. 네. 네, 중형차 한 대 값이 든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브랜드하고 협업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비용이 한 8천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도 많이 받으면서 그 영상에서도 짝퉁을 사용했다는 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제 기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듣고 계신 광고주 여러분들 시사특공대 광고를 넣으세요. 시사특공대도 광고비가 만만치 않지만은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그 정도로 비싸진 않습니다. 효과도 훨씬 명품 높고. MC가 있으니까. 여기 가성비가 좋으시. 가성비라고 해야 되나? 가성비. 저 태어날 때부터 가성비였어요. 자,
송지아 씨. 그럼 그러니까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요. 이렇게 광고 계약을 한 게 오는 5월까지 꽉 차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지금은 해줘야겠네.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방송에 광행을 하고는 있긴 한데요. 방송계에서는 이제 지금 시청자에 다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인기 많은 사람이었어요? 네, 굉장히 인기 많아요. 전혀 몰랐던 구독자 분인데. 200만 명. 어제 알았어요. 예? 대본 받아보고 어제 알았어요. 저도 이번에 이 논란 보고 저희가 그래서 송지아는 그 가짜 쓰는 사람으로 안 그거 왜 아무 이미지가 그렇죠. 없어요. 이미지 이것 때문에 없기 알게 됐기 때문에. 때문에. 예. 짝퉁으로 그 시청자들 속이는 사람으로 인식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그 좋았던 모습들은 그쵸. 모릅니다. 저는. 극복하기가 쉽지 않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 송지아라는 인물 얘기를 또 해봤고 다시 스포츠 뉴스로 갑니다. 자, 프로 배구 별들의 축제 올스타전이 어제 열렸고 재밌는 장면들 많이 나왔더만요. 네, 소개해 어제 주시죠. 3년 만에 이 프로배구 올스타전이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이 신생팀 페퍼저축은행의 창단을 기념하면서 이제 페퍼저축은행의 연고지인 광주에서 올스타전이 열렸는데요. 일단 50% 입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한 2,500여 명이 들어오셨는데 1분 만에 매진됐어요. 이게 예매 시작한 지 1분 만에. 그래가지고 2,679장이 매진됐고요. 어제 의미 있는 행사들도 많았습니다. 의미 행사, 김연경 선수가 깜짝 등장을 해가지고 까만색 또 일상복을 입고 올 정장을 입고서 이번 올림픽 멤버들과 함께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4강 멤버들 선배님들께 감사의 꽃다발을 전달하면서 기념용품도 만들어 제작을 해서 전달하는 그런 멋진 행사도 펼쳤고요. 올스타전 사실 이건 승부가 중요한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선수들이 어떻게 끼와 그런 재능을 발산하느냐였는데 역시나 우리 배구 선수들 다들 끼가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군 제대하고 돌아온 서재덕 선수는 다시 한번 그 프레드 머큐리의 광고를 그 모습을 재밌었어요. 따라하고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던 게 저는 늘 항상 수줍음 많게 인사하던 이다현 선수, 현대건설 이다현 선수가 엄청난 춤을 선보이면서 떠나간 분들 누군지 거론 안 하겠습니다. 떠나간 분들의 공백 완벽하게 메우는 그래서 세레머니 상도 받았고요. 혼자. 네, 그래서 어제 MVP는 한국전력의 남자분은 임성진 선수 또 여자분은 이소영 선수가 받았는데 이소영 선수는 이 스파이크 퀸 콘테스트 서브 콘테스트에서도 1위를 차지해서 네. 2관왕에 올랐습니다. 전 너무 좋았던 게 보통 이제 올스타 경기라고 하면 야구가 일단 제일 먼저 생각나잖아요. 근데 어제 배구 보니까 다 주인공 같았어요. 한 명 한 명. 그러니까요. 다들 작년에 그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서는 딱 한 명 가지고 다 해먹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명의 선수만을 위해 한 명의 선수로 끝난 올스타전이었는데 어제 우리 대한민국 배구 올스타전은 정말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이진웅님께서 윤주 선수 98km 찍어서 준우승했어요. 근데 또 우리 MC께서 워낙 좋아하시는 선수다 보니까 기대주. 저희 아들하고 한 살 차이 나는 선수. 정윤주 네. 선수. 정말 잘했습니다. 네. 176이라는 크지 않은 키로 나비처럼 헐헐 날아서 곳곳에 찔러주는 우리 정윤주 선수. 빨리 카드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축구 얘기도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야, 그렇습니다. 벤투 아주 유럽파 선수 없이 그냥 또 승리했어요. 네, 토요일날 몰도바전에서 4대 0으로 승리를 하면서 김진규, 백승호, 권창훈 등 선수들이 2경기 연속골을 터뜨렸고요. 또 조용욱 선수는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주에 아이슬란드 5대1 승리에 이어서 2번 연속 4골 차 승리를 거뒀는데요. 네. 일단 국내파 선수들 데리고도 충분한 전술적 실험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토요일날 이제 이 7차, 8차 월드컵 최종 예선에 나갈 선수들을 발표를 했는데 아쉽게도 엄지성 등 7명의 선수들은 이제 가방을 싸고 한국으로 돌아왔고요. 20명의 선수가 남았는데 이번 2번의 평가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던 김진규, 백승호 선수는 잔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벤투 합류를 하게 되고요. 최종 예산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손흥민, 황희찬 선수의 부상 회복 여부입니다. 근데 아직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오늘 김민재 선수가 합류를 해서 절대 실점하지 않고 이번 이 7차, 8차 그 레바논과 그리고 이제 시리아를 상대로 하는 경기에서 확실하게 카타르행을 마무리 짓겠다 이런 또 각오를 보여줬습니다. 제일 많은 분들이 빨리 그 얘기 해달라고 지금 조르고 있네. 해드려야지. 자, 프랑스 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게 이름이 리그 1인가요? 리그 1인데 리그 1. 네. 거기 말로 리그 앙이라고 리그 합니다. 네. 앙 리그. 황의조 선수 얘기 좀 해봅시다. 사랑의 힘. 네. 역시 사람이 사랑받아야 돼. 그러니까요. 이게 참 뭐 새해 초에 이제 연애설로 이제 좀 많이 이슈가 됐잖아요. 황의조 선수. 근데 어제 열린 이 스트라브루스와의 경기에서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치면서 프랑스 데뷔
처음으로 해트트릭 3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 골은 이제 상대 팀 동료의 패스가 워낙 좋아서 노마크 찬스를 쉽게 넣었고 2대 0으로 앞선 상황에서 이제 왼발 가마차기를 했는데 이게 예술이었습니다. 진짜 이게 발목 힘이 좋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전매 다시 보기로 봤는데 정말 전율했습니다. 네, 왼발 가마차기 슈팅을 터뜨려서 두 번째 골을 넣었고 팀이 3대 0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스트라스부르스가 맹추격을 해오거든요. 그래서 3대 2 상황에서 후반에 쐐기골을 터뜨리면서 해트트릭을 완성했고 해트트릭을 3골을 넣었다는 뜻으로 본인 이러면서 막 좋아 뛰어다니더라고요. 혹시 이게 무슨 신호인가? 막 이렇게 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3골 넣었다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리그왕에서 27골을 넣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종전에 AS 모나코에 뛰었던 박주영 선수의 25골, 25골을 넘어선 아시아 선수 리강 최다 득점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벤투 감독은 황의조 선수의 해트트릭 소식에 너무너무 반가워하면서 손흥민, 황희찬 선수가 부상으로 뭐 못 돌아올 수도 있지만 합류를 못할 수도 있지만 황의조 선수의 활약 때문에 좀 든든하다. 좀 최선의 조합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뭐 스포츠를 아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막 그 뭐 유럽 리그가 그 뭐야 뭐 프리미어 리그도 있고 막 이러잖아. 유럽의 이 4대 리그라고 하는 리그는 뭐 어떻게 봐야 돼? 일단 프리미어 리그가 있고요.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스페인의 라리가, 프리메라 리가가 있고요. 독일의 분데스리가, 그리고 프랑스의 리강. 근데 하지만 프랑스는 좀 떨어지고 사실 그 4대는 이탈리아가 들어가죠. 세리에라고 그렇죠. 하는. 세리아가 들어가죠. 그리고 5대까지 확장하면은 프랑스가 들어가고 6대까지 확장하면은 네덜란드가 들어가고. 네덜란드 저도 모릅니다. 네덜란드 모르십니까? 옛날에 이용표 선수, 박성욱 뛰었던 PSV 아인트호벤과 팀들은 아는데 거기 리그 뭐예요? 거기도 꽤 센 이름이 리그요. 까먹었습니다. 이름을 저기 기억이 안 나서. 에반데젤인가? 아무튼 어쨌든 제가 비슷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4대라고 하면은 영국,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거기 5대까지 프랑스까지 갈 수 있죠. 플러스 1.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이렇게 이어진다. 자, 이렇게 축구 적식 기분 좋게 해봤습니다. 에레디비지. 이름 뭐라고요? 에레디비지. 에레디비지. 네. 에레디비지라는 게 네덜란드 축구 리그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이게 참 이름이라고 합니다. 연예인 뉴스 다시 볼 텐데 저는 그냥 이거 보는 순간 가슴이 꿍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뭐 다른 방송사긴 하지만 또 혼나야 될 부분 또 혼나야죠. 이 드라마 찍다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KBS 우리 유병민 기자가 좋아하는 사극에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제 태종 이방원이라는 그 사극에서 낙마 촬영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7회 정도에 나왔었는데 이 검정색 말을 타고 있는 이제 이성계가 말에서 낙마한 장면을 찍은 거였는데요. 그 촬영 모든 것이 이제 다 돼서 이제 완성된 장면에서조차도 굉장히 좀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촬영을 하는 과정을 이제 들여다 보니까 그 말의 다리에 밧줄을 묶고 달리는 말을 뒤에서 당겨가지고 말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촬영 방식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게 되면서 동물 학대 논란이 지금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동물 단체들이 굉장히 성명서를 많이 내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집단 시위도 벌이고 있는데요. 동물들을 소품 취급을 했다. 이런 것은 방송사의 부끄러운 행태다라고 하면서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론도 굉장히 들끓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같은 스태프들끼리는 그래도 뭐 이러이러한 피치 못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싸는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많이 봤는데 이번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KBS가 여기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냈는데 이 말이 넘어졌다가 스스로 다시 일어나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일주일 뒤에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퇴역한 경주마 까미였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근데 이제 모두 이제 경주마로서 수명이 다한 이제 말을 이렇게 좀 촬영 장면을 위해서 이렇게 거칠게 대하다가 이제 사망까지 이르게 했다는 부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프로그램 폐지에 대한 요청이 이제 올라왔고 이것에 1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동의를 하면서 굉장히 좀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유연석 씨라든지 소프라노 조수미 씨 라든지 뭐 IBC 정서한 씨는 정말 다양한 연예인들이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났으면 안 되겠다 이런 거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사과 입장문을 내긴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론 분위기는? 지금 여론은 굉장히 안 좋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방영 일정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문제의 장면은 뭐 편집이 됐고 OTT 사이트에서 볼 수 없을 정도 편집이 다 된 상태지만 이후의 촬영 장면에 대해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또한 이전에 방영됐던 사극에서도 이런 부분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라 이런 요구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관련된 기사 예전에 방송 들어오기 좀 찾아봤는데 배우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때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 저도 많이 다쳤어요. 이거 말도
말이지만 그 근처에 사람도 다칠 수 있어요. 맞아요. 매우 위험합니다. 어떡하다 근데 이런 이게 CG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참 지금 이게 안타깝게도 이게 예산 문제로 계속해서 이런 방식을 써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잔인한 것 같아요. 지금 기자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네. 이 제작진에서 이제 저울질을 하는 거죠. 야, 이거 CG로 가면은 요 씬에 400 들어가는데 말 저 다리만 묶으면 되거든. 말 저 이제 경주마다가 저 늙은 말이라 가지고 쓸 데도 없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더 싸게 치인다고 그쵸. 말이 지금 죽은 거예요. 사람도 위험하고 배우들도. 아휴 참 우리 굉장히 사극 좋아하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참담함을 금할 리가 없죠. 참담함. 자, 좀 유쾌한 얘기 좀 해봅시다. 이 이방원이라는 인물 참 사극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엄청 연기도 수많은 배우들이 연기했고 역대 최고 이방원 연기는 누가 있을까요? 유동근 씨죠. 역시 유동근 씨죠. 그럼요. 대단합니다, 유동근 씨. 아직까지 유동근을 못 넘었어요. 그 뒤로는. 그럼요. 재밌는 거는 유동근 씨는 이방원 역도 했지만 이성계 역도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본인이 부자를 다 했어. 근데 진짜로 저도 이번에 말 장면 보고서 내가 지금까지 즐겼던 그런 씬들이 다 이렇게 희생돼서 한 거였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도 좀 죄책감 아닌데 죄책감 느끼게 되고 철렁한 느낌. 진짜 이제는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충분히 저는 CG로 가능하다 생각을 하니까 너무 지킬 건 지키면서 해야죠. 미국 같은 데서는 이거 벌써 수십 년 전부터 금지하고 있는 촬영 방법이에요. CNN에서도 지금 이게 뉴스 나왔더라고요. 한국에서 이걸로 논란이 됐다고. 창피합니다. 짧게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강경희 기자님 SES 슈 멤버 지금 근황 짧게 알려주시죠. 네, 슈가 지금 억대 도박을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죠, 몇 년 전에. 그리고 나서 슈가 지금은 이제 어떻게 살고 있나 근황이 공개됐는데요. 친구의 반찬 가게에서도 일을 하고 동대문에서 옷가게에서도 일을 하면서 본인의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이 반성을 하고 있다. 다시 한번 거듭나겠다 이렇게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경희 기자 저하고 이제 3년 되게 방송 같이 오래 했죠. 네네. 오늘을 마지막으로도 좀 이따가 잠시 또 쉬다가 다시 돌아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리죠. 청취자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또 열심히 또 기사를 쓰는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가겠습니다. 좋은 엄마로 좋은 기자로 네. 성실하게 사시는 모습 지켜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타트 콘데 광고 듣고 돌아와서 제대로 인사드릴게요. 예고할 것도 있으니까 꼭 들어주세요. 기다려봐요. 우리 역대 최고의 이방원은 역시 그래도 유동근이다라는 우리 기자님 말씀에 무슨 소리예요? 역대 최고 이방원은 육룡이 나르샤 유아인이죠. 정말 어이가 없네라고 이현수 대원, 2197 대원도 역시 유아인이 최고의 이방원이었다라는 또 소수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준호 씨 이분 성우인데 공준호 성우는 유동근 배우는 이성계, 이방원, 수양대군, 흥선대원군 다 해서 유씨지만은 전주이시 종친에 나가도 됩니다. 공준호 성우님 고맙습니다. 자, 저희 시사특공대는 끝이 났지만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저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 점호 시간 이어갈 거예요. 오늘 점호 시간에도 진짜 뭔가 엄청난 이벤트를 준비했거든요. 뭔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 광고가 나가야 돼서 이따 뵙겠습니다. 잠시만요.